겸손은 다스베이다 제275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시영 대표가 휴가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신 거칠기 짝이 없는 이은영 소장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참고로 박시영 대표와 함께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여론 담당 했었는데 박시영의 선배예요. 박시영 대표의 선배예요, 제가. 제가 먼저 청와대 근무를 했고, 박시영 대표가 중간에 들어왔거든요.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 잘했어요? 박시영 대표는 하여간 일은 되게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일은 열정적으로 했는데, 네. 잘했냐고. 네. 워낙 그 대인관계가 좋아가지고, 퇴근은 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맨날. 자, 지난번 출연해가지고 원하는 구독자 돌파했습니까? 지금 4,000명이 남았어요. 뭐해? 10만 돌파에. 그래서 네, 오늘 좀 꼭 좀 돌파 좀 시켜주시면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번 나왔을 몇 만이었더라? 그때 한 6만에서 한 번 출연하고 3만이 바로 들어오셨거든요. 네. 근데 딱 4,000명 남겨놓고 지금 좀 정체가 돼 있어갖고 네. 지금 반성하고 있어요. 네. 오늘 거칠게 해주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여론조사, 비싼 게! 정확하다. 자, 이현영 소장님, 비싼 게! 정확하다. 네.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하면요. 토요일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 꽃은 토요일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토요일 조사가 힘들어요, 사실은. 전화를 거의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근데 그 가상번호 쓰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할 수 있는데, 많이 돌려야 돼요. 가상번호를 쓰면 또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이 들죠. 진짜 많이 들어요, 돈이. 토요일은 DB를 많이 쓰기 때문에 돈이 좀 더 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거를 매주 지금 하고 계시니까. 비싼 게 정확하다! 오늘 여기 리액션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 오셨네요. 네. 요즘 여론조사 네. 보면 일부가 납득이 잘 안 가는 수치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대통령 지지율 특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그렇죠. 근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잼버리 윤석열 정부 잘못이냐 문재인 정부 잘못이냐 2배 이상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는 결과가 여러 곳에서 나왔는데 근데 어떻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상승하냐고. 그런 조사들이 대부분 이제 전화면접 조사잖아요. 그렇죠. 어떤 전화면접 조사는 민주당 지지율이 20%가 나와요. 국민의힘이 거의 10% 이상 높아요.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화 면접 조사 핸드폰 번호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회사가 지금 4개가 있거든요. 여론조사 꽃하고 MBS하고 갤럽도 가상번호를 쓰고 매트릭스까지 4개가 동일한 방법론을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는데 ARS는 민주당이 다 높게 나와서 패턴이 비슷한데 지금 이 전화 면접과 안심번호 쓰는데 민주당이 높게 나오는 거는 여기 여론조사 꽃밖에 없는데 제가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여론조사를 보는 시각이 2가지가 있어요. 정밀조사 프레임이 있고 하나는 객관조사 프레임이 있는데 정밀조사는 잘 맞춘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프레임이고 또 하나는 이게 객관조사 프레임인데 여론조사는 틀린다는 거예요. 지난 대선이 여론조사가 계속 틀리다. 특히 이제 뭐 ARS랑 전화면접이랑도 틀리고 같은 날 조사했는데 1위가 서로 다르게 나오고 이래서 총수님이 그게 여조 라이팅이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프레임이 지금 다시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민주당이 다 높다고 하는데 ARS는 왜 지금 전화조사는 23%가 나오고 29%가 나오고 근데 꽃은 왜 39.6%가 나올까. 이게 좀 여론조사가 지금 다 틀리는 거 아니야? 선거 시기가 되면 이 부동층이 기권을 하거나 선거를 포기하는 그런 패턴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여론조사 꽃이 없었어 봐.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조사가 있어야 된다.
표집 틀이 가장 안정적인 게 이제 가상번호 플러스 캐티 요거거든요. 전화 면접 조사. 지난 대선 때 그 기준이 되는 조사가 없어가지고 여론조사 이거 다 틀리다 그러면서 뭐 어려울 수 있겠다 했는데 지금 그 비슷한 경계해야 될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게 기준이 되는 조사가 하나 있다. 여론조사 꽃이.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네. 이게 없으면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민주당의 후보가 안 되는가 보다. 안 될 건가 보다 하면 투표를 포기하거든요. 그렇죠. 안 하죠. 그렇게 투표를 포기하면 박빙인 선거에서는 결과를 바꿀 수가 있고 총선은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박빙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네. 하는 생각을 만드는 조사들이 더군다나 그런 조사들이 유난히 포탈 메인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여론조사 꽃을 그래서 널리 알려야 한다. 자, 이번 주 조사 들어가 볼까요? 네. 개요는 이러합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전화면접 조사들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급상승이었단 네. 말이죠. 네. 우리 전화면접은 국민의힘이 급하락이에요. 3%. 그리고 대통령도 3.6% 급하락. 하락. 네. 잼버리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조사가 윤석열 책임이냐 문재인 책임이냐. 그렇죠. 윤석열 책임이 2배 가까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급상승을 하냐고. 우리도 같은 조사했거든요. ARS든 전화면접이든 2배 정도 차이 나잖아. 다른 조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조사 결과들이 흐름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정당 지지율이 상승하면 로직이 안 맞잖아요. 로직이 안 맞죠. 네, 여론조사라는 게 설문을 만들 때 인식의 흐름을 기준으로 구조화시켜서 설문을 만드는데 정부가 잘못했으면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는 인식의 흐름을 가져야 되는데 정부가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로직이 안 맞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전화면접에서 문재인 정부 잘못이라고 하는 비율이 26.4잖아요. 이거는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도 현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이 꽤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정당이 올라가냐고, 국민의힘이. 그렇죠.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정당의 지지율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슈 따라. 그런데 이것은 여당이 불리한 이슈의 흐름이구나 하면 여당이 떨어져야지. 그런데 최근에 이제 몇몇 전화 면접은 네. 올라가. 그러니까요. Very strange. 이 수치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도가 잠깐만요. Make no sense. 네. Make no sense. Very strange 너무 오래 했더니 Make no sense. 네. 그리고 여기 보도가 이제 가세를 합니다. 그럼 완전히 헷갈리게 되는. 그렇죠.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급상승. 그럼 해석이 어떻게 따라붙느냐? 잼버리를 잘 수습하여서. 네. 여론조사를 보고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진짜 이 정부가 정말 나쁜 정부라는 게 민심을 네. 민심을 왜곡을 하는 거를 서슴지 않고 해요. 정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흐름의 자료들이 나오면 원래 있던 문제 싹둑 자르고 잊어먹게 하는 거죠. 민심을 완전히 호도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거를 완전히 밥 먹듯이 한다. 그래서 저는 정말 나쁜 정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처음에는 약간의 마사지가 들어갔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맞지가 않고. 또 하나의 가설은 있어요. 네. 예. 이 여론조사 시스템 자체가 뭔가 좀 취약한 문제가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있죠. 검은 손이 어디죠? 이렇게 흑수. 응? 그렇죠. 흑수론. 예. 흑수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그거는 없다. 여론조사에서 그거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당의 경선 과정을 보니까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100% 당원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최근에 했거든요. 흑수라는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이제는 좀 전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흑수가 작용했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거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스트레인지하고 make no sense 하다. 왜냐하면 보세요. 또 우리가 무슨 조사를 해봤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7.5%가 추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떨어져야지. 그렇죠. 정당 지지율만 물어본 게 아니라 저희가 정황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질문들을 했거든요. 67%가 추락한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잼버리 전반적 대응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67.10%가 잘못했다. 그렇죠. 저희 조사에는 일관된 흐름이 있어요. 정합성이 있어요. 네. 메이크 센스. 응답자들이 메이크 센스 한 거죠. 대응을 잘못했다고 하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답변이 있는데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한다. 네. 앞뒤가 안 맞잖아.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갑자기 전화를 받으면은 내가 이 문항에는 이렇게 답변하고 저 문항에는 저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렇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쭉 해서 일관된 패턴이 나타나는데 지금 그 조사들이 지금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제 보도와 같이 겹쳐지게 되면 원래 이 문제가 뭐였는지를 잊어먹게 되고 의식의 흐름이 끊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조라이트. 가스라이팅이라고 제가 네. 말을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만들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대선이 끝나면 네. 여론조사 하나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네. 자,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물어봤는데 관계 기관 중에 제일 책임이 큰 것은 어디냐. 정부 부처, 대통령실 요 두 개가 합쳐서 정부 여당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전북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대통령 지지층이 대체로 여기를 선택하죠. 대통령 지지층도 한 28%밖에 전북도의 잘못이라고 선택하지 않았어요. 대통령 지지보다 낫잖아. 네. 근데 어떻게 국민의힘 지지층이 급상승하냐고. 응? 또 다른 방식으로도 물어봤어요. 이번 잼버리 사태의 원인을 쭉 늘어놓고 그중에 제일 큰 게 뭐냐. 정부의 무능이 압도적 1위야. 과반 가까이가 정부가 무능한 거지. 근데 어떻게 갑자기 급상승해. 그렇죠. 자, 이 수습 과정에서 공공기관, 사기업 이런 시설 인력을 일방적으로 배정했잖아요. 잘못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상승하냐고. 이해가 안 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조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사에 대한 보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조사들은 여지없이 포털에 메인에 등장하죠. 그리고 이상한 해석 갖다 붙죠. 그렇죠. 민주당이 또 급락하면 또 여지없이 포털 메인에 뜨죠. 네. 민주당 와해, 이재명 대표 끝장. 수도권 위기론 갑자기 난데없는 꼭지를 맞춰가지고 기사를 계속 생산을 해내거든요. 뭐 그게 포털 메인에 노출된다는 게 계속 또 문제예요. 노출돼 있으면 사람들은 헤드라인만 보고 아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빠졌네. 그렇게 되는 거죠. 모두가 정치 공관여측은 아니니까. 그렇죠. 모두가 수치를 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건 아니니까 그런 삼담 콤보가 그런 인식을 심어주자. 아, 민주당이 떨어지고 있구나. 이번 총선 안 되겠네. 이 투표 의지가 약한 분들한테는 아유 내가 투표해봐도 소용없지.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민주당에서 무슨 악재가 터지면 아 이번은 어려운가 보다. 그냥 이제 정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혐오를 조장해서 정치로부터 이탈시키는 게 원래 옛날부터 많이 썼던 그렇죠. 전략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더 정교화된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이 되는 여론조사가 필요하고 오늘 이렇게 그 전문가처럼 얘기해요. 아니, 지난 시간에 나와서 굉장히 거칠게 하더니. 아니, 저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권은 경기도가 국민이 갑자기 너무 높고 또 어떤 회사권은 경기도가 또 민주당이 높고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세부 지역으로 들어가면 이게 막 엇갈리는 거예요. 똑같은 프레임을 썼는데. 전화면접 조사한다고 하는 업체들 보면 그 조사들끼리는 그러면 일관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조사는 그냥 일관된 흐름이 쭉 있거든요. 거의 1년 가까이. 거기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막 높고 그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제 데이터를 보는 관점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후보들이 개인 비용으로 내서 이런 조사하고 발표하지 않는 조사들도 있어요. 그런 조사들은 여지없이 여론조사 꽃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론조사 꽃이 기준이 되는 조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관되게 흐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데는 이슈에 따라서 이게 좀 흔들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중에 또 해요. 그러니까 주중에도 하고 주말에도 하루 넣어서 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딴 데보다 돈을 2배나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때까지 다 하이톨 유지하다가 아, 그러니까. 예. 이 대목에 가면 저음이 나와요. 예. 주파수가. 돈을 아끼지 마세요. 어차피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네. 우리 장난 안 치거든 진짜. 빡빡 밀어줘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조사도 해보고 저런 조사도 해보고 전국 조사도 하고 지방 조사도 하고
모든 후보를 다 돌아가면서 조사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수익 사업을 하지 않아요, 아예. 모든 비용을 다 조사하면서요, 오로지.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외국의 회사들은, 중요한 조사들은 연구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서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딱 그 조합원 조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영리 조합. 이걸로 조사? 장사를 하지 않아. 예. 비영리 기관이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소장님은 가셔야지. 네,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은영 TV 좀 꼭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메이저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우리나라 군 역사에서 별 4개 중에 가장 귀여운 분이죠. 김명주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충성! 돌침대 아닙니다. 진짜 별이 4개예요. 네, 오늘 모신 것은 해병대 박대령 사건, 박정훈 대령. 우선 이분이 매우 군인답게 잘생겼어요. 정말 군인처럼 해병대 수사단장처럼 생겼어요. 근데 말하는 것도 그런데 한 일도 정말 해병대 수사단장답더라고. 맞아요. 네. 아주 군인답죠. 진짜 군인 나왔구나. 제가 육군사관학교 생도 때 늘 가슴에 새겼던 문장이 있어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나는 간다. 이걸 늘 가슴에 새겼는데 이번에 해병대 수사단장 박대령은 안일한 불의의 길을 가지 않고 험난한 정의를 가고 있구나.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다. 진짜로 해병대 우리 수사단장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내가 열심히 싸워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싸웠어요. 처음에는 국방부에서 뭐로 걸었느냐. 집단 항명 수괴죄로 그런 거예요. 근데 김병주가 열심히 싸웠더니 집단 항명 수괴죄가 아니고 항명이다. 의원님이 열심히 싸운 덕분에 저도 열심히 싸웠고 또 우리 진보 진영의 여론의 압박과 2명은 처음에는 피의자였는데 참고인으로 바꾼 거예요. 이 수사 자체가 가행 수사고 엉터리 수사다라는 걸 스스로 지금 입증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이 훌륭한 우리 후배 수사단장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과 우리가 열심히 싸우는 덕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이 2가지가 있는데 전체 과정을 잠깐 요약하면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 국방장관까지 정상적인 결재를 마쳤어요. 이제 경찰에 이첩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용산 대통령실 안보 국가안보실에서 연락이 간 거예요. 박 대령한테 수사 기록 좀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우리 참군인 박 대령이 안 돼!
권한이 없잖아. 대통령실에서 왜 그걸 달라고 하냐고. 난 여기서 이야기 다 끝났다고 봐요. 청와대가 용산이 달라고 하면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웬만한 군인은 진급을 위해서 나중에 후환이 있을까봐 아이고 그럼 뭐 갖다 드려야지 할 텐데 거절해. 박수. 네. 용산이 안 통하니까 해병대 정착실장이 또 달라고 그러는데 박대령이 꺼져. 그 다음날이 됐어요. 대국민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그 2시간 전에 이제 차달이 난 거예요. 해병대 사령관이 취소하라고 합니다. 뭔가 일이 벌어진 거지. 두 갈래로 일이 진행이 됐는데 한 갈래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또 한 갈래는 국방부 차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대령한테 직접 연락하고 국방부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한테 연락한 거예요. 국방부 관리관은 박대령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첩하지 마라. 그랬더니 박대령이 왜? 국방부 장관이 결재했는데 개놈 새끼야. 가로치고. 근데 법무관리관은 국방부 장관이 결재했다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국방부 차관은 말을 안 들으니까 사령관한테 연락해가지고 늦네, 빼네. 박대령은 거절했어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장관 결재가 났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첩을 막으려고 한 겁니까? 두 번째,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것을 대체 누가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사건을 재구성하면은 29일 날 유가족을 찾아뵙고 수사 결과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날 오전에는 해군 총장한테 가서 보고하고 결재를 해요. 오후에 국방부 장관 결재를 맡아요. 통상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날 이제 언론 브리핑하고 국회에 보고하고 이첩하는 이런 프로세스. 이렇게 하면은 끝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31일 날 국회 국방위 간사인 저한테도 보고를 오겠다 해서 시간을 아주 제가 바쁜데 빼서 보고를 받으려 했는데 웬걸 2시간 전에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제가 의문이 나서 추적을 했더니 그 전날 장관한테 오후에 보고하고 저녁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자료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뒤집힌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합리적인 의심을 국가안보실, 대통령실이 개입한 걸로 의심이 가. 국가안보실에 수사 기록은 주지 않았고 기자회견 어차피 공개되는 거니까 기자회견 자료를 줬다고 해요. 그렇죠. 네. 기자회견 자료도 한 3쪽 정도 되는데 장관이 결재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자기 압력을 넣으면서 바꾸도록 유도를 하잖아요. 저는 봤을 때 국방부 장관보다 훨씬 큰 힘이 작용한다. 국가안보실의 제일 대장은 안보실장인데 안보실장의 의도 갖고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군의 경험으로 보면은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이견이 충돌이 될 때 많아요. 그러면 장관이 훨씬 더 잘하니까 설득을 시켜요. 이렇기 때문에 돼야 됩니다 하면 대부분 받아들이지 그때 확인사항이 꼭 있어. 이거 VIP 대통령의 의도냐 물어서 대통령이 뜻이라 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안보실장님 개인 뜻입니까 하면 설득하려고 노력해요. 군에 계셨을 때 경험이라는 거죠. 네, 통상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결재한 거를 바꾸더라도 문서로 한 장 보내요. 장관 지시사항.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해서 문서로 보내면 어떻게 했어요? 근거가 남잖아. 그럼 나중에 직권남용, 수사방해, 해유, 압박 이런 걸로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애매하게 얘기해요. 야, 이거 뺐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대부분은 밑에서 알아서 해요. 그런데 군인다운 우리 해병대 수사단장은 안 된다. 법과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하니까 국방부가 당황하잖아요. 당황하지. 대부분은 듣는데 대충 장관님의 의도가 용산에서 이렇다. 연락하고 그러면 다 하는데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도 이거 하면 안 되냐 했더니까 오히려 그 다음날 8월 1일 날 A4지 종이 한 장에 안 되는 이유를 적어가서 사령관한테 얘기를 해요. 이거 국방부 안대로 하면은 사령관님도 직권남용죄에 걸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한테 이미 설명을 했는데 유가족이 분명히 거기에 문제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해병대 명예와
이걸 위해서 법과 규정대로 이첩해야 됩니다 했을 때 사령관은 어쩌지 하다가 그래서 8월 2일 날 아침 10시에도 들어가요. 이첩하기 전날. 지금 이첩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이첩하기 전까지 계속 말리려고 했는데 10시 한 50분경에 갑자기 사령관이 전화해서 어떻게 됐냐니까 지금 이첩 중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지금 넘기면 안 된다. 그런데 전화하니까 전화가 안 되는 거지. 이첩 중간에 전화기 끊었잖아요. 예. 전화기를 이첩 중간에서 꺼놓은 게 아니라 전화 올까봐 끊어온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이첩이 돼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차관이 해외 출장 가 있는 장관한테 전화해서 해병대가 사고 쳤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군 검찰에 지시해서 이거 항명죄 자기가 결정한 건데 처음에. 예. 그러니까 윗선이 개입하지 않고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하질 않아요. 장관도 결재했는데 자존심 있지. 장관도 비겁한 거지. 자기가 결재했는데 네. 대령이 안 되는 이유를 쭉 말하는데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럼 안 된다고 위에 말해야지. 국방부 장관도 말하고 네, 그럼요. 해병대 사령관도 말해야 되는데 박정훈 대령만큼 군인 정신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참 군인이고 그 양반들이 덜 군인이야. 의원님 덜 군인을 뭐라 그럽니까? 전문용어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어가. 네. 그런 용어 없어요? 덜 군인, 안 군인. 저는 늘 창군인만 되려고 하고 창군인만 훈련시켜갖고 용어가 이 양반이 되고. 장군인 아니야. 네. 다들 그냥 권력에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나 이러다가 목 잘리면 어떡하나 이러는데 이 양반은 아니 법과 절차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질문. 뭘 그러니까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추정컨대 은폐 축소를 위해서 하고 싶든가 특정인을 봐주고 싶은 욕망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사단장까지 예를 들어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게 되면은 사건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이 국민들이 공분할 내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대장 밑으로만 이래 하면은 언론의 주목이 별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축소, 은폐되고 사건이 빨리 덮일 수가 있는 것이 한 이유일 수가 있고 아니면 사단장이나 여단장을 봐주려고 한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법을 위배한 소지가 있는 거예요. 수사 기록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거기에 혐의 사실을 빼라, 몇 명으로 하라 이런 것은 군사경찰관련법에 위배돼요. 군사경찰 직무에 관한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은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군사경찰 부대장들은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국가안보실,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다 수사의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 안 했기 때문에 법의 위배 소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의원님 말씀은 축소하려고 했거나 누군가를 빼주려고 했거나 네. 그리고 국방장관의 대면 결재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다 끝난 거잖아. 군 안에서는. 근데 그렇죠.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것을 뒤집었으니까 군 바깥에 국방장관보다 힘이 센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누굽니까 그게? 그거야 뭐 국가안보실을 하고 윗선 대통령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제가 나는 오늘, 대통령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의원님 저는 빠져나갈게요. 오케이. 요새 고소고발 힘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국방위 열어서 그걸 따져보려고 했는데 오늘 국방위가 파행이 됐어요. 여당하고 정부 측이 안 와서 그래서 다음 주 그것을 질의하고 운영위에서도 질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제보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면은 또 고소고발 할 수 있잖아요. 저만이 아니라 총수까지 할 수도 있죠. 아니 저는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주 월요일 날 국방위 전체 회의를 여러분 보시고 또 필요하면 다음 주 다스베이다에 나와서 또 얘기를 자, 의원님 출연 예약해 두신 거예요? 다음 주? 자, 박정훈 대령이 군내에 신망이 높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병대 사령관이 이런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해임 통보를 합니다. 오전에. 근데 해병대 준장인 참모장이 그 사람 해임하지 말라고 다시 살려요. 그런데 다시 살려놨더니 15분 후에 다시 국방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해병대 인사처장을 통해 해임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직 해병대 사령관들이 박정훈 대령 지지 성명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내에 신망이 높은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박정훈 대령의 말이 너무나 가슴에 아프게 했던 단어가 있어요. 박정훈 대령 아들이 육군사관학교 지금 현재 생도란 거예요. 아버지로서 떳떳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떳떳하기 위해서 법과 규정대로 한다. 아무리 외압이 있어도 견딘다. 자신은 떳떳할 수가 있는데 자식과 결부될 때는, 저도 아들 키워보지만은 아들, 딸한테는 약하잖아요.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그렇지. 간접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죠. 앞으로 이제 군 생활할 때, 그죠? 군 생활도 그렇고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에게 떳떳하기 위해서, 떳떳한 아버지로서 법과 규정에 맞게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박 대령은 진실하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박 대령은 또 진실한 것이, 군사경찰은 해병대는 최고 계급이 대령이에요. 통상 이럴 때는 윗선하고 압력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소신껏 하는 거예요, 소신껏. 사실 이런 장군인들은 우리가 지켜줘야죠. 누가? 우리가. 저는 이 양반은 사실대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한 게,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용산에서 달라고 그랬는데, 네. 웬만한 공무원들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 양반은 거절해버렸잖아. 이미 그 행위 하나로 다 입증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잘생겼어요. 이 나이쯤 되면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늠름하고 네. 군인적인 모습이죠. 네. 진실해 보이잖아요. 이 현 정부 아래서 고초를 당하겠지만 사람들이 잊지 않을 것이다. 박 대령 같은 사람은 꼭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것이고, 또 그랬을 때 군이 바로 서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단순히 항명이나 직권 남용 이것이 아니라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봐요. 군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래서 박 대령은 국군 통수권자 말대로 엄정히 한 거야. 항명은 장관과 차관과 법무관리관이 하는 꼴이에요. 대통령의 지시에 어긴 거지, 그 사람들이. 그런데 대통령이 엄정히 수사하라고 해놓고 만약에 이걸 축소하라, 누구는 빼라 했다면은 너무나 이중적인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낱낱이 국방위에서 밝힐 예정이고, 이것이 안 되면은 특검까지 가서라도 밝혀야 군이 바로 서는 겁니다. 군이 법과 규정 테두리 내에서 일사불란해야 되고 초법적이면 안 됐잖아요. 지금은 군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근데 이제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그 1사단장과 국방장관과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 하필이면 지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다면서요. MB 정부 때 안보실에 있었어요. 안보실에 김태호 1차장이 비서관을 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선임 행정관을 해서 상하 관계로 있던 거는 그 당시에 정확히 됐고, 임성근 1사단장이 소령으로 행정관으로 MB시대에 있었는데 네. 동시에 겹쳤는지는 제가 확인 중이시고 네네. 그런 인연이 아닌가 하는 또 의혹 제기하는 쪽도 있어요. 만에 하나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카르텔이지.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하는 실체는 우리 김병주 의원께서 책임지고 파헤쳐 주실 거죠. 네,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사건 되면 군에서도 네. 이 진짜 억울한 사건 아니냐 하며 네. 의원님한테 제보를 하거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많죠.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억울하다, 지켜달라 이렇게 많이 제보도 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보를 사실 지금 엄청나게 갖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어떤 거는 수사 기록인 거고 또 어떤 거는 잘못 얘기하면은 고소 고발할 수도 있고 네. 저 혼자 당하는 건 괜찮은데 총수까지 그래서 저는 안 들립니다. 국방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국방위에서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나오시는 걸로. 그렇죠. 그 다음에 나와서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의원님, 알려주겠다. 땡큐. 뉴스 공장이나 다스베이다가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보호해줘야 돼요.
저를 위해서 한마디 할게요. 우리 당에서는 제가 열심히 잘하니까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 비례대표 한 분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당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는 경선한다. 그래서 저 의원님 받으세요. 그래서 남양주 을 진접 별내 오남에 도전을 했습니다. 주불리 김병주 구독하면서 김병주 홍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응? 12분의 1? 무슨 뜻이지? 친환경 재활용 휴지 12팩이면 나무 한 그루를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12개월 내내 12팩을 쓸 수 있는 그린재질. 이게 뭐냐면 우유값을 재생해서 쓰는 건데 그러니까 나무를 자를 필요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펄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먼지가 안 나와. 저도 쓰는데 아주 좋습니다. 생협 휴지이자 탄탄한 휴지다. 맞는 말이에요. 다만 내 유일한 불만은 그 디자인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오늘 만나보실 자연인은 어디 가세요? 벌들의 방어막 프로폴리스. 구강 항균 작용에도 좋겠죠? 100% 브라질산으로 특별하게 만나보세요. 환절기 구강 관리를 위한 선택. 닥스메딕 그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딴지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건 이제 이러면 이제 목에 좋다네요. 구강 건강에 좋다고. 환절기 황사철에 구강 건강에 좋다. 이거 잘 쓰시나 봐 사람들이. 잘 나갑니다. 예. 이게 감기 들었을 때도 이렇게 칙칙하더라고. 목소리 잘 안 나온다니까 또 약국에서 이거 칙칙하라고 그러더라고. 만병통치약. 자, 이번에는 교육계의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한 분은 교수님이시고, 한 분은 현직 교사시고, 한 분은 교육 언론이라는 게 어제 창간됐습니다. 자, 우선 일회성과 규모에 비하자면 진짜 언론 보도가 적어요. 교사들이 길거리에서 대규모로 주말마다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교사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모이는 건 처음 봤는데 언론 보도가 없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뭐라고 주장하는지도 들리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모셨는데 선생님? 정성식 교사님. 네. 네. 올해 24년 차 초등교사입니다. 저도 매주 집회 참석하고 있고 이번 주도 국회 앞 집회 참석을 할 예정인데 7월 18일 서희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고 이제 어제 경찰 발표도 있었는데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가장 먼저는 왜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지 그 진상을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돌아가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찰 발표는 혐의점을 발견 못했다는 거거든요. 괜히 죽었다는 얘기잖아.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선생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똑같은 일을 겪고 있다는 거죠. 24년 세월 교사 생활을 하면서 저도 서희초 선생님 못지않은 비슷한 일을 여러 차례 겪었던 일이 있는데 이게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국회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구조적으로 교육이 가능한 학교, 안전한 학교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처절한 울부짖음이거든요. 이게 교사와 학부모의 대립이 아니에요, 절대. 저도 두 아이의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예요. 99%의 학부모는 우호적이고 협력적이에요. 한 30명 가까이 아이들 있다 보면은 한두 가정의 자녀는 민원, 아주 악성 민원이 이런 계속 제기하면 그거를 오로지 선생님 혼자가 다 감당해야 하는 지금 그런 구조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아동학대 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취지는 아동학대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악용된다는 건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동학대 처벌법은 여러 가정폭력이 이제 심각해지니까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법적인 장치를 마련한 거죠. 근데 이 법화사회라고 얘기하는데 학교 교실 안으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생활 지도권 자체가 이 법에 의해서 지금 규제가 되면서 학생 지도가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학생 지도를 아동 학대로 네. 취급해서 교사를 처벌한다는 거죠. 학생들이 폭력을 하면 교사들이 그걸 뭐 중재하고 제어를 하잖아요. 그 자체가 또 심리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그것도 학대라고 해서. A가 B를 때렸어요. 예. 선생님이 말리면은 말리고 학교에서 징계하려고 하면 학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괴롭혔다. 그렇죠. 제가 아는 교감선생님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그 담임선생님한테 막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교감선생님이 말리려고 중간에 썼는데 얘가 온몸을 막 꼬집고 난린 거예요. 걔를 손을 대는 순간 아동학대 방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직위회제가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의 상황하고 지금은 너무나 차이가 나서. 이분들 졸업한 지 오래됐거든요. 연배가 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상상 못하던 세계예요, 지금. 맞아요. 학교가 언제부터 그럼 이 지경이 됐는지 속사정을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004년 학폭법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2012년도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가 들어와요.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가 급추락하는 데가 있죠. 이게 2014년, 15년도에 아동학대 처벌법이 확대 적용됩니다. 보람이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는 이제 아이들을 잘 보호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프레임이었죠. 네. 이게 이제 악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성 민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혁신학교를 같이 일구고 학부모회랑 열심히 같이 했던 분도 자녀가 학교 폭력에 연루되는 순간 이성을 잃고 모성, 부성만 남는 거예요, 이제. 생활 기록부는 말 그대로 학생의 학교 생활을 차분히 기록하면 되는데 학생부에 이걸 기록하는 순간 인생이 끝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뭐 범죄 기록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재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한 가해자든 피해자든 법적인 동원뿐만 아니라 민원까지 이 악다구니를 학교가 다 감당하고 있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이 연필 그 표쪽한 거에 애들 아직 힘도 약하고 자주 찔려요. 이런 것들이 학교 폭력이라고 내밀고 가해자냐 피해자냐 이 사법의 잣대를 학교에 들이대고 급추락하죠. 교사들이 그만큼 시달리니까. 이런 거군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대학 진학에 연루되다 보니까 가해자든 피해자든 끌어다 당길 수 있는 법들을 다 끌어다 당기는데 그중에 아동학대 방지법 이걸 그렇죠. 학폭 사건에 끌고 들어오면서 직접 협박을 받아요. 이게 선생님을 아동학대한 주범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법을 급추락한 계기예요. 이 법을 악용해서 너 우리 애를 지금 학대한 거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고만으로 바로 직위해제를 시켜버려요. 부모들은 그 무기를 가지고 그냥 신고가 된과 동시에 바로 직위해제. 선생님들은 자기 방어 수단이 전혀 없는 채. 그렇죠. 현재. 왕의 DNA. 그것도 담임에서 직위해제를 시켰잖아요. 이게 작년 10월 정도예요. 그게 법 행정심판으로 가서 올해 6월 달에 무혐의 처분받았어요.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이 교사는 그 심리적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정신과 치료받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70%의 만족도가 2014년, 15년에 이만큼 떨어진 것은 자기 아이를 살리고 싶은 학부모들이 그런 법을 가지고 선생님을 공격하는 거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현재 선생님은 방어 수단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이 체계 안에서는 선생님은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네. 아동학대법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교사들이 현직에 있질 못해요. 1년 내지 2년은 쉬었다. 들어오는 선생님들마저도 학교에 다시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면서 학교에 오십니다.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매일 아침에 가서 아이들하고 만나는 거죠. 자, 마음이 편하고 정말 행복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만나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많은 걱정을 안고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이 갈까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 법 빨리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단이 전혀 없는 교사들이 심지어는 서희초고처럼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전국의 모든 교사들이 다 그걸 느끼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나온 이런 거예요. 집회는 뭐 특정 교원단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미떼처럼 모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회 주최 측이 단체가 아니에요. 세계사적으로 한 직렬에 지금 10%가 가까운 교사들이 주말마다 나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 일로 생각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빙산의 일각이에요. 드러난 건. 모두가 다 당하고 있고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40만 교원 중에서 4만 내지 5만이 매주 나옵니다.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도 아스팔트 그 얼마나 찌는 더위입니까? 또 비가 내려도 매주 나오고 계시거든요. 내가 교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법 고치고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뭔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교사로서 역할을 못 하겠구나.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데 학생이 어떻게 네, 행복해요? 맞습니다. 예. 근데다가 이 보수권에서는 이게 이제 뭐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학생인권과 교권을 서로 상치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겠다. 교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도 학생부에다가 기재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법적인 소송을 더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교사들의 불만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교사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번 서희초 선생님 사건에서 드러났지만은 민원의 속수무책이에요. 어느 공공기관이 민원을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받는 민원이 어디 있어요? 저 국가공무원이거든요.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이에요. 검사하고 저하고 레벨이 같아요. 근데 검찰청 1301 콜센터 번호로 눌러야 다 민원 뭐 지금 시간에 전화 오면 전화도 안 받을 거요. 저도 퇴근하면 한 집안의 아빠고 사회인으로 살고 싶은데 뭐 12시고 뭐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거는 학교의 민원 처리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검찰 콜센터에 준하는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원 확인하고 이런 안전한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고 그리고 민원 창구도 좀 통합해서 거쳐서 오라는 거죠. 이거는 바로 지금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임무는 66조부터 85조까지 쭉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근데 학교장의 임무,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이 한 줄인데 교장이 할 일 딱 이런 갈등 사안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이런 내용을 좀 법 개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어느 사회군 간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지금 해결하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애들하고 사안 조사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경찰도 아니고 사안 조사서 쓰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상담하고 싶고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싶고 이런 내 삶을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가능한 거예요. 언제까지 교사의 헌신만으로 이걸 오롯이 다 감당해. 제 딸내미도 고3인데 지금 교사가 될 꿈을 꾸고 있는데 솔직히 망설여져요. 부모로서 내 딸이 저런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거든요.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학교 밖에서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만들어 달라. 예. 가령 층간소음이 있어요. 그 층간소음을 아파트 동대표끼리 모여서 해결하라고 하면 해결이 되나요? 근데 학교는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든 교육청의 전문 법조인이든 인권 전문가든 구성하고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화해도 해보고 우리는 상처받은 아이들 다독거리고 수업하고 그 노력은 학교 밖에서 전문가들이 좀 해달라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한 3가지 정도 있다면은 높은 교육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인프라가 잘 돼 있다. 특히 IT나 이런 게 좋다라고 외국에 소개돼 있어요. 세 번째는 아주 우수한 교원의 질이라 그랬어요.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 교원들 보면은 상위 한 5% 안쪽에 있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학교를 갑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고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이 가능한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하면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작 아이들 교육에는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그런 구도. 교사들이 교육의 질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네. 자, 우리 교육언론 창은 왜 만든 겁니까? 저는 이제 교장을 재직했었고 35년 차 임기를 다 마치고 이제 퇴직한 사람입니다. 우리 정성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정말 모든 선생님들의 염원입니다, 사실은. 이거 해결되지 못하면 교육 제대로 못한다. 그런 절박함이 있는 것이고요. 교육언론 창은 우리나라 언론 만족하십니까? 네, 뭐 또 이동관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더 개판될 텐데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정권이 폭주하는 거잖아요. 교육도 마찬가지. 그럼 교육은 만족하십니까? 학생, 교사, 학부모 누구도 교육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 교육 이대로 놓아줘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언론인이 아닌데 교사 출신인데 이 언론사를 만들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전국에 너무 많이 있고요.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언론사를 만들어서 교육 문제만큼은 우리가 전문가니까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서 대안을 한번 만들어보자. 교육 전문 바꿔보자. 언론. 네, 맞습니다. 네. 예. 교육에 관해서는 우리가 연합뉴스다. 교육판 다스베이다다. 교육 문제를 다루는 언론의 기본적인 시각은 사건 사고 중심이에요. 그래서 후원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700명입니다. 700명. 네. 목표가 몇 명입니까? 저희 5,000명입니다. 5,000명 만들면 대한민국 교육 바뀔 겁니다. 5,000명 갖고 돼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김어준 총수도 처음부터 소박하게 출발하다가 또 이렇게 확장해 가듯이 저희도 그렇게 갈 거고요. 아니, 저는 처음부터 크게 했어요. 아, 그랬어요? 자, 교육언론창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가끔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발사믹. 이번에는 30년산이네. 2+1이네. 30년산 안 드셔보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 이때까지 발사믹의 컨셉을 바꿔줍니다. 자, 백수 이광수 모시겠습니다. 자, 하얀손 이광수 선생. 최근에 한 달 동안 휴가 갔다 오시더니 폼이 올라왔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은 가계부채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언론에서 가계부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가계부채가 그냥 많고 그래서 경제가 위기고 그동안 계속 그렇게 풀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무감각했고 그래서 그냥 부채를 용인했고 또 부채를 누군가 이용했거든요. 저는 경제적 지식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여러분 자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경제적 지식이나 투자의 정보들은 비대칭성이 굉장히 커요. 저는 그런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심각한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왜곡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정보는 자기들끼리 알고 가짜 정보로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가계부채가 굉장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GDP 대비해서 110%가 넘었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부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두 가지가 문제인데 빚을 일으켜서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빚을 일으켜서 엉뚱한 데 투자하거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모든 경제 문제의 출발점은 속도에서 나와요. 절대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달리면 숨이 차는 것처럼 그 속도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문제인 게 절대 규모가 아니라 속도에 있다고 봐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얼마나 증가한가를 보여주는 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게 대한민국과 중국입니다. 그만큼 가계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거죠. 2015년부터 저희가 보는 이유는 2015년부터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LTV DTI라고 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완전히 올려줍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로 대출 받을 때 거의 7, 80%를 대출해줘요. 이렇게 대출을 받는 주체는 누굴까요?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당연합니다. 이렇게 대출이 증가했다는 건 없는 사람들이 빚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있는 사람들은요, 채권자인 거예요. 누군가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채가 많이 증가할수록 빈부의 격차는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봐주시면. 지루하신가요? 좋습니다. 제가 1년에 세미나를 애널리스트 할 때는 한 400회 정도 했거든요. 백수가 되고 나서 세미나가 확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시면 반갑습니다. 제가 해외에 다녀왔는데 제일 먼저 뉴스공장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요즘 찾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빚이 많이 증가했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가계가 빚을 내는 가장 큰 이유는 집 사는 데 써요. 우리나라가 빚이 증가할 때는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한 상황 속에서도 7월에 가계대출이 6조 이상 증가했는데요. 역대 거의 최대 규모인데 사실은 지금 정부가 가계들한테 주택담보대출을 막 하라고 지금 빚을 일으켜주고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정부가 돈을 꿔주면서 집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집값이 경착륙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빚을 내서 집을 사줘야 된다는 거죠. 누가 빚을 내야 돼? 개인이. 경제 주체는 세 군데죠. 정부와 가계와 기업입니다. 근데 가계가 쪽수가 많잖아요. 구성인이 많으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속이기 쉬워요. 쉽게 말해서. 사실 이렇게 구성원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 한단 말이죠. 기업들한테 어려울 때 아무리 돈 꿔서 뭘 하라고 해도 기업은 꾸지 않아요. 근데 가게는 되게 많기 때문에 거기다 약간의 당근만 주어지면 시장이 뛰어든단 말이죠. 최근에 경제 상황 때문에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 개인이 빚을 내서 그 상품을 사줘야 돼. 그렇죠. 이 특례보금자리라고 하는 걸 올해 1월 달에 출시되는데 한 달 동안요 거의 17조 원이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집 사러 시장이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사실은 계속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하고 거래가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현상이 있어요. 집을 사면 누군가 파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인데 올해 초부터 매도 물량이 계속 증가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집 팔고 있는 거구나. 네. 전문가들이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오른다는데 이 다주택자는 물건을 팔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자가 적은 겁니다. 부자들이나 돈을 아는 사람들은 이 기회에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갭 투자했던 다주택자들이든 혹은 기업들이든 지금이 기회야. 작년 말부터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팔고 싶어도 거래가 안 되고 그래서 가격을 엄청나게 낮춰야 겨우 거래가 되는 시장이었는데 정부가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돈 꿔줄 테니까 사세요. 그래서 가격이 다시 반대하니까 매물을 내놓는데 가격을 절대 싸게 안 내놓겠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죠. 이 주체가 하나 있고 여기서 이제는 부동산과 관련된 PF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업들의 문제예요. 한국은 선분양 시장이라는 독특한 분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땅만 일단 사놓고 사업을 진행해요. 어차피 시대만 잘 맞으면 건물도 안 지어지고 다 팔아치울 수 있으니까 자금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미리 사놓으려고 금융회사나 건설회사들, 시행사들이 같이 땅을 막 미리 사놓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 PF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당장 지을지 않을 땅도 미리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근데 너도 나도 땅을 살려고 하면 땅값은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죠. 그래서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은 지금 땅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빠지니까 미분양이 증가하고 근데 내가 빚을 일으켜서 땅을 사놨잖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누군가 또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개인한테 빨리 가서 분양받으라고 한 거죠.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지금이 싸다. 지금 분양하는 거 빨리 받아라. 또 돈도 꿔주고 대출 규제 완화해지니까 그러면서 이 부동산 PF가 해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본가들과 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정부가 은행을 통해 개인에게 돈을 빌려줘서 해소하게 해주는 거네. 그렇죠. 근데 이 부동산 PF는 은행, 증권, 뭐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 할 것 없이 다 한 주체라는 겁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그런다지만 이게 회수가 돼야 그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최근 5, 6년간 부동산 PF를 한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보너스를 받아 챙겼어요. 그러면 이 비싸게 사는 거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책임을 안 지고 또 누군가의 빚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투자 실패한 것인데.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이 그 책임을 지고 망하거나 헐까면 매각해야 되는데 가게에 대출을 해줘서 자기들은 털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업이 안 돼서 이 땅들이 헐값에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의 아파트 가격도 싸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조를 안 만들어주는 거죠.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 한국의 지금 부채는 전부 다 우리나라 화폐로 이루어져 있어요. IMF 때는 외환 부채였어요. 근데 지금은 원화로 된 부채고 그래서 정부가 의도를 갖고 이 문제를 미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가 이 문제가 생기니까 기업 부채를 줄이면서 가게한테 떠넘기는 상황. 이런 해법을 의도한 거 아니에요, 정부가. 이거는 의도됐다고 봐야죠. 기업이 그러고 싶다고 그럴 수 있나요? 안 정책의 되죠. 방향이 그렇게 결정이 그렇죠. 되는 거지. 그렇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나 이것 좀 사주세요. 그러면 중간에 공정한 사람, 인척인 사람이 나타나서 이건 사세요. 지금 싸요. 대신 내가 돈 빌려줄게. 이러면 사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물건도 그 물건을 만든 회사가 어렵다고 정부가 소비자들한테 돈 빌려주고 사주세요 하는 거 없어요. 부동산만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의 건설 산업과 부동산 산업이 없으면 경제가 무너질다. 한 건물을 진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을 때 1,000원이 들어가면 경제 성장은 1,000원만큼 이루어집니다. 근데 짓고 나면 빵이 되잖아요. 공장을 만들면 거기 운영하면서 돈들 벌고 효과가 계속 지속되는데 건설업은 져질 때는 호황인데 한번 져주면 불황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커지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외국 투자들이 부동산 PF에 마냥 돈 꿔주고 그러면 우리나라 벌써 디폴트 나고 건설사들, 시행사들, 금융권들 지금 다 삼각하고 이랬어야 됩니다. 근데 이자는 나중에 갚으라고 해. 그 막는 기간 동안 그러면 개인들한테 돈을 꿔줄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인들한테 기업의 빚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나쁜 새끼들 진짜 듣다 보니까 씨발 이게 진정한 카르텔이죠. 지금 건설 카르텔을 얘기하잖아요. 철근 빼고 그 근처에는 이런 큰 빙산이 있는 겁니다. 철근 빼먹는 것도 여기에서 출발했다고 봐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지는 건설과 부동산업이 돼야 되는데 외국 회사가 아파트 짓는 거 보셨어요? 없죠. 없죠. 우리나라 건설사만 쳐요. 근데 우리나라 건설사는 베트남 가서도 아파트 짓고 외국 가서 지어요. 전 세계 어디도 해외 건설사들이 가서 주택 지어요. 근데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큰 벽이 있고 장벽이 있고 들어오기 힘들다는 거죠. 그게 카르텔인데. 그렇죠. 근데 카르텔이 구성되면 카르텔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나 기관들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기 개발이 없으니까. 이거 철근 빼먹는 것도 갑자기 집값이 오르니까 아파트를 엄청나게 짓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한정돼 있죠. 자원이. 그러다 보니까 일 처음 해본 사람들 불러다 쓰고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매출이 10조인 회사가 직원이 5,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다른 나라는 매출이 10조면 자기 직원이 5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은 다 협력과 하청을 주는 구조예요. 그렇죠. 하청, 재하청 구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많아질수록 더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제일 상단에 돈 빼먹고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최상단이 카르텔을 사실은 형성하죠. 어디랑? 권력이랑. 따라해보세요, 권력이랑. 정책이 그로 가려면 권력하고 카르텔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건설업이나 부동산업에서는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많은데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자기들끼리 먹을 게 많을 때 자기들끼리 먹고 어려울 때는 그거를 일반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렇죠. 일본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 하는데 일본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때문에 버블이 꺼져서 경계가 굉장히 위축되잖아요. 그때 이제 1990년대인데 잘 보세요. 건설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하잖아요. 버블이 꺼진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도 똑같이 기업 부채를 가계한테 넘기려고 하는 정책과 뭐 금리 이런 거를 총동원 합니다. 근데 어땠어요? 가계는 속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계 부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하고 부동산 가격이 20년 동안 불황이면 그 나라는 망해요. 근데 일본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게 사실은 가계 부채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그 이후로 일본이 GDP에서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 빚을 안 일으켰다는 거예요. 건설사들은 구조조정하고 정부는 부채가 늘어나고. 그거를 일본은 정부가 떠안았다면 우리는 개인한테 떠넘기는 거죠, 지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개인은 이제 빚을 갚아야 되고 점점 더 소비는 줄게 되겠죠. 현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결국 회사를 살리고 개인을 죽이는 거잖아요. 요약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빚을 40년을 지든 30년을 지든 그 개인이 빚을 지는 순간 이 기업들은 손터는 거 아니에요. 그 손털기를 정부 정책으로 마련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카르텔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놈 새끼들이지. 근데 저는 따라해보세요. 개놈 새끼들. 제가 강아지를 안 키워서. 저는 어떤 생각도 좀 드냐면, 이제 총수님하고 한 2, 3개월 저희가 뵀나요? 근데 요즘 이제 다른 인식이 좀 생기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채가 많아지면 어떻게 변할까요? 개인의 어떤 성향과 마음이나 행동이. 그걸 좀 연구 중이세요, 요새? 네. 그러니까 빚이 많아지면 좀 보수화가 되지 않을까? 그 빚으로 내가 집을 사놨어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는 걸 불안해할 테고. 그렇죠. 정책이나 금리 이런 것도 민감하게 생각할 때. 그러니까 같은 편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서 빚이 많아질수록 양극단으로 놓일 가능성이 있어요. 에이 몰라 세상 망해라. 아니면 세상에 변화가 없고 그리고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되길 원하는 거죠. 예리한 통찰이다. 일리 있어요. 그래서 모든 권위주의 정부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빚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혹시. 네, 혹시. 그러니까 기업 부채를 개인한테 떠넘기고 그 과정에서 그 가게는 보수화될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 왜 기업인들이 보수화됐다고 생각하세요? 돈을 벌려면 빚을 많이 내야 되는데 빚을 많이 꺼주니까 정부 정책이나 금리 이런 거에 민감하고 보수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수 선생님께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머리띠 두르고 나올 것 같은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더운 계절 추운 계절을 이겨내며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산삼 순백. 딴지마켓에서 홍삼 가격으로 진짜 산양삼을 만나보세요. 배수구 악취 벌레 때문에 고민이신 분, 바스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바스 하수 배수구 트랩을 별도의 시공 없이 용도에 맞게 설치만 해주시면 악취와 벌레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파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파인프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세 분 도착했습니다. 입장. 이 딴지마켓에서 판매하는 신발이요. 더 이상 살 수는 없어요. 살 수는 없고. 왜 내놨죠? 배 아프라고 하는 거예요. 왼쪽만 있네. 역시 좌파 방송이라 그런가. 살 수도 없는데 뭐로 굳이 살 수도 신어봐. 없는데. 신고 가려고. 신고 가려고. 진짜 편해요. 오. 뭐 편하네요. 편하네요. 잘 신겠습니다. 네. 잘 신겠습니다. 언제 또 들어와요? 네? 또 언제 들어와요? 12월 돼야. 12월? 둘 다 왼쪽이에요. 둘 다 왼쪽이에요. 자, 발사믹 갑시다. 네. 자. 아, 오늘 2+1 샀습니다, 여러분. 30년 산 발사믹. 매번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진짜 치트키 느낌이에요. 치트키. 30년 정도가 돼버리면 대충 얹어놔도 갑자기 고급 요리로 돌변하는 너무 맛있다 근데. 오펜하이머를 극장에서 보고 나서 너무 이게 영화 3시간짜리거든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혼자서 2인분을 먹고 단식 시작을 눌렀거든요. 지금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맛있어 보이네요. 그럼 더 먹을 분량을 앞에 나눠줍시다. 예, 그러시죠. 네. 그 고기 약간 소고기가 살짝 많이 익어서 식으면 딱딱해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도 확 줄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테이크 샐러드를 낼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고기가 맛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바로 구매 들어갑니다. 네. 바로 구매 들어갑니다. 고급스러운 맛인 것 같아요. 방송에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았대. 맛있어요. 한마디로 와우. 정말 우와, 최고예요. 바로 구매 들어갑니다. 저번에 한 명 드리는 아, 네. 그럼 이거 한 명? 와우. 자, 가시기 전에 네. 이분 구매했는지 확인해라. 이게 생각보다 저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소스 자체를 남김없이 먹을 수 있게끔만 요리를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2+1입니다. 회원 가입하고 계신 거 아닌가? 저 회원 가입부터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펜하이머를 이제 보고 온 거예요? 네. 지난주는 악담을 했는데 어때요? 네, 잘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는 굳이 IMAX에서 보실 이유가 네. 일단 IMAX에 볼 필요는 없다.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핵폭발 장면도 논란이 CG를 안 썼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만큼 CG를 좀 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촬영용 폭약을 써가지고요. 뭐 어떻게 잘했다고 합니다. 저도 문과라서 잘 모르는데 그거 한 장면을 스펙타클로 보겠다고 IMAX에서 보실 필요는 없다. 저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제가 오늘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상모 돌리기 하시는 분을 한 15분 정도 봤어요. 상모 돌리기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주무시는 거야. 이렇게 보다가 자기는 계속 영화를 보는데 의식이 멀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다 오펜하이머의 일생과 맨하탄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관람을 하신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상모 돌리기를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대사량이 엄청나게 많은 와중에 직관적으로 와서 박히는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잘난 척했구나 또. 예. 그 단어가 참 이렇게 쓰기 싫은데 써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논란이 나 잘났다. 나 진짜 많이 잘났다. 이 정도 다들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네, 잘난 척했구나. 맨하탄 프로젝트 알잖아. 왜 이렇게 다들 상모 돌리기 하고 있지? 뭐 이런 느낌의. 아유 씨발 진짜. 핵폭탄을 만든 사람한테 지나치게 자기 연민적인 시선을 보여주는 게 좀 거슬리긴 합니다. 근데 영화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체험이었고 특히나 음악이랑 서사, 대사 그리고 배우의 얼굴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굉장히 속도감도 굉장히 빨라요. 다만 IMAX일 필요는 전혀 없다. 사운드도 그냥 적당한 극장에 가시면 되겠다 정도로. 그리고 굳이 궁금하지 않다면 굳이 볼 필요는 없다. 나는 오펜하이머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몸살나게 궁금해.
환장하겠어. 이러면 가서 보시고 아니면 네 굳이 제 감상은 일단 그래요. 놀란 감독이 사실 재밌고 훌륭한 영화도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럼요. 그 기대치가 있으니까 뭐였더라 그거? 테넷? 테넷. 에이 씨발 진짜. 그때 충격을 한번 받았지만 기대치가 있으니까 근데 반드시 봐야 하는 영화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1년에 100편 이상 보시는 분이다. 그러면 엄청난 영화적인 경험이 될 거예요. 입장! 네. 우리 이상민 씨 요즘 약간 살이 빠진 것 같아요. 단식은 내가 하고 있는데 왜? 붓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리가 좋아하는 교과서가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 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 굉장히 과학적인 맛이다. 이렇게 제 손가락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오펜하이머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까지 흥행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영화가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를 떠나서 이제 아이맥스에 대한 부분은 저엄님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점점 갈수록 MZ세대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지 않는데 미션 임파서블이 거의 전작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리고 사실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를 극장에서 안 보면 무슨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싶어 하겠어요. MZ세대들이 특수관에서 보지 않으면 그냥 집에서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오펜하이머도 2주 전부터 아이맥스가 진짜 다 예매 매진이 돼가지고 진짜 다 구석자리만 남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집에서 느끼는 감동과는 정말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영화가 좋은 점은 단선적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선형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현재의 그 이제 장관 후보의 청문회 장면이랑 변론하는 오펜하이머의 모습과 그리고 과거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제 모자이크식으로 짜집기가 되면서 3분의 2 지점에 핵실험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거든요. 어떤 긴장감이 한 번에 폭발되는 그 장면이 이제 실험 장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감동이 있다는 거죠. 인터스텔라나 뭐 아니면 인셉션 같은 재미나 엔터테이닝한 어떤 흥분을 주는 영화는 아니고 영화를 만들어가는 그 방식에 있어서의 그 감동 보시면 안 봐도 되겠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크리스토퍼 놀란은 영화 만들면서 이런 걸 스스로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칼라로 찍혀진 부분들은 융합이에요. 미국의 전역에 있는 과학자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그 맨하탄 프로젝트를 위해서 막 돌아가요. 그리고 흑백으로 찍혀있는 부분은 이제 분열이에요. 이 사람이 과연 빨갱이인가 아닌가를 밝히는 그 청문회 장면이 막 나오면서 그 오펜하이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요. 그 앞뒤로 섞어놨던 장면들, 서사들이 그 핵실험 장면에서 딱 모여가지고 폭발하는 건데, 그러니까 와, 내가 이 서사를 마치 핵분열처럼 만들었는걸? 이러면서 논란 되게 재밌어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되게 전설적인 영화 감독 존 포드가 그랬거든요. 가장 최악의 영화는 지식 자랑을 하는 영화다. 제가 뭐 논란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얘기를 왜 한 거야? 그러게요. 내가 왜 했을까? 그리고 아파트 뭐더라?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지금 성적이 어때요? 있습니다. 지금 200만 넘었어요. 네. 200만 명이 넘었고. 다행이네. 밀수 비슷하게는 가지 않을까. 네, 그 정도는 싶어요. 네. 두 편 나가고 2편 살아남은 거네. 그렇죠. 그리고 저 우리 우성희 형님의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정우성. 보호자라는 영화가 어때요? 저 봤거든요. 네.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정성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는 클리셰라든가 레퍼런스의 문제를 뛰어넘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근데 사실 이 영화 자체가 되게 클리셰 덩어리로 처음부터 너무나 많이 봐왔던 느와르에서의 공간과 그 설정인 거예요. 10년 만에 딱 출소했는데 자기가 몰랐던 딸이 있는 거죠. 아마 그런 어떤 세팅 자체, 어떤 장르적인 그 컨벤션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새롭게 우리가 영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소재는 뭐 흔해도 그 소재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액션이라든가 그리고 김남길 씨의 캐릭터 같은 것들은 상당히 좀 새롭고 비슷한 영화들 사이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영화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정우성 씨가 이제 작업을 하러 칼을 가지고 어딘가에 들어가요. 라이트를 전부 꺼버리고 자기 칼에다가 플래시를
테이프로 둘둘 감아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여주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잘 독특하고 찍었어요. 잘 찍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잘 찍은 것만은 확실해요. 예. 그리고 김남길 씨가 사용하는 그 정체불명의 연수의 내일건 굉장히 새로워요. 윤석열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이야기 자체는 어디서 많이 보던 이야기인데 그 안에 장면들은 새로운 장면들이 되게 많고요. 굉장히 괴랄한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랄한. 솔직히 저는 저 혼자 되게 재밌게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중들이 재밌게 볼 거라는 확신은 못 하겠어요. 내가 약간 어긋난 취향을 가지고 있다. 내 취향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독특한 걸 많이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극장 가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90 BMW가 5 시리즈인 것 나오는데, 같은데, 네. 네, 그 차가 하나의 캐릭터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영화라서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또 한 편 더 있어요. 달짝지근해라는 영화가 맞아. 유해진 씨 주연의 영화가 요건 진짜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대 남성의 로망이 다 실현된 영화랄까. 김희선 씨랑 연애하는 영화거든요. 제 나이 또래나 여성 기자들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는데 박장대소하고 웃었던 분들은 다 50대 남성분들이신 거예요. 너무 재밌게 봤고 최고의 영화고 막 그런 건 로망이 아니라 노망이에요. 무슨 저만 해도 그렇고 공장장도 그렇고 아마 잘하면서 김희선이랑 연애하는 상상을 한 번쯤은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안 했어. 내 취향 아니야.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래. 지금 40, 50대 남자들이 감정이입하기 너무 좋은 상대거든요, 유해진 씨는. 나는 그분한테 감정이입해본 적 없어. 김희선 씨랑 상상연애 해보신 분들만 보면 돼요. 맞아요. 저는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자, 입장! 아직 그런 나이가 안 됐는데. 안녕하세요. 신장식 변호사한테 물어보자고. 김희선 씨하고 그 연애하는 상상 해본 적 있어요? 김희선? 김희선, 배우. 왜? 거의 모두들 그렇게 상상해 봤을 거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 김희선 취향 아니야라고 말하는 남자들이 눈앞에 김희선이 나타나면 100% 나는 김희선 취향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나는 아니야. 아니 그럼 누구랑 상상하셨나요? 그거는 비밀이지. 저는 김희선이 예쁘다는 생각은 늘 해왔지만 좋은 배우다라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기분 좋은 이 정도의 피사체로 생각을 했다가 그만 얘기. 이거 편집하지 마요. 피사체만 나가면 진짜 이상해진다. 편집하지 마. 달짝지근해까지 올해 한국 영화는 괜찮은 작품들이 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달짝지근 제목은 껄쩍지근한데. 그리고 우리 우성희 형님의 보호자도 여러분, 네. 취향을 타겠지만 네. 독특한 지점들이 있다. 네.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영화입니다. 보호해 줍시다. 보호자는 재밌을 것 같아요. 나도 취향은 보호자 쪽. 보호자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걸 남한테 물어볼 입장은 아닌데. 제가 대답을 해줘야 우리 되는데. 윤석열 평론가는 혼자 잘 웃어 참. 나 혼자 너무 재밌어. 일단 같이 웃어야 되는데 혼자 먼저 웃고 시작해. 어? 왜 이런 느와르 영화에서 네. 숨겨진 자녀가 있을 때 다 네. 딸인가요? 왜냐면은 아들이 하나 있다. 어쨌다는 거야 그랬어. 고마워해라 내가 네 아빠인 걸 이렇게 말하겠지. I'm your father. 그러니까 10대 아들과 아버지의 어떤 그 긴장을 잘 몰라서 그래 딸들은. 에드아스트라나 이런 데도 보면 네. 아빠랑 아들과의 경쟁 관계가 그 영화를 끌고 가는 모티브. 보호자 컨셉이 확실히 안 쓰는 거지. 예. 네. 딸이어야지. 딸은 소중하지. 양지열 지수 높은 영화 하나 또 있어요? 단골 편의점 사장님이 영화를 물어보면서 저한테 양지열 지수는 몇 점이나 돼요라고 물어보는. 영화계에 새로운 지수로 자리 잡았어요. 왜? 이제 아버지 딸 얘기하니까 미드나잇 스카이 이거는 지구 전체가 다 망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한 마을의 남자를 다 죽여버리더니 이번에는 아니야. 근데 인류 몰살이야. 이제 인류가 다 멸망을 해요. 그치. 일단 멸망하고 시작해 여기는. 네, 조지 클루니가 이제 과학자이고 상당히 과학 기술이 발달하는 상황이어서 우주 탐사선이 우주에 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탐사선이 지구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구가 멸망했다는 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조지 클루니는 악착같이 지구로 돌아오지 않고 새로운 우주를 찾아서 떠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악천후를 뚫고 북극 기지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우주선에 딸이 타고 있었던 네, 그 우주선에 딸이 타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저 힘든 몸을 이끌고 살아남을 희망도 없는데 왜 그럴까? 딸이니까. 딸이니까. 그래서 딸을 지구로 돌아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그 메시지 하나를 전하려고. 근데 되게 재밌어요. 집중도도 좋고. 재밌습니다. 재밌는 영화예요. 양지열 주스 100이야. 네. 60억이죠. 다 사람이 60억. 다 죽고 네, 나 네. 조지 클루니 하나 남았어. 예. 중간중간에 이제 단순하지 않은 복선들도 있고 회상씬도 있고. 알고 보니까 딱 조지 클루니 한 사람 살아남아 있었던 거야. 알고 보면. 알고 보니까. 숨은 양지열 지수. 그만! 자, 우리 신장식 변호사 빨리 하고 또 넘어가야지. 예. 왜냐면, 신장식 변호사가 추천한 영화, 양지열 변호사가 추천하는 영화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요새? 맞아요. 그렇군요. 예. 최근에 대통령께서 뭐, 공산주의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고, 뭐, 음모, 허위선동, 폐륜, 뭐,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활개를 치고 있잖아. 평화로운 시위가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폭동을 일으킨 아주 테러리스트처럼 취급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되는 실화에 기반한 영화인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세븐. 네. 1968년도에 미국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가서 평화로운 반전 시위를 하려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학생들 그룹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경찰이 도발해서 시위를 폭력 시위로 만들고 그 사회의 테러리스트로 만들어가는가의 과정이 쭉 나오고요. 반국가 세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국가 세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일단 편집이나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법정 드라마도 굉장히 유쾌하고 연기도 너무 재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활개치는 반국가 세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야, 저렇게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걸 미국 역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1968년에. 감독이 아론 소켄이라는 사람인데 미국에 현존하고 있는 극작가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사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티키타카가 너무 재밌어요. 캐릭터도 잘 살렸고 실화라고 하는 것도 재밌고 우리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도 던져주는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세븐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현실로 넘어가는 이 징검다리였습니다. 요게. 자, 나는 이게 참 재밌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실버마크. 요 실버마크. 정보 관료나 국제기구에게만 주는 딱지인데, 우리 대통령 부인은 저걸 꼭 갖고 싶은 거야. 그거를 외교부한테 시키잖아. 공무원의 기관장 아내가 부서에 자기가 전화해서 지시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게 말이야. 근데 대통령 부인은 그게 너무 당연해. 회색 딱지를 내놔라! 맥이 완전히 통하는 사건이 나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119 구급차가 이 잼버리 학생들 짐을 싣고 나르는 거예요. 이것도 행안부에서 시킨 거거든. 짐차가 필요하면 이삿짐 센터를 시켜야지. 양쪽 모두 공직자를 하인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연예인들 다 자발적. 결국 자발적. 마침날 자발적. 이것도 연예인들을 무슨 조선시대 관기처럼 생각하는 거야. 국민은 백성이고 공무원은 하인이고 연예인은 관기야. BTS도 참여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포토카드 8억 원어치인가? 자발적으로 내놨다는 건데 한두 푼도 아니고 8억 원어치를 털었다는 얘기는 죽고 싶냐? 뭐 이런 소리를 들어. BTS 내놓거나 아니면 네, 그렇지. 그러니까 죽기 싫어서 자발적으로 내놓은 거지. 지금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압수수색 가격은 10억. 세무조사의 가격은 8억. 정찰이. 김범수 씨는 아이브가 출연 결정하는 날 압수수색 당했지. 네. 10억, 8억 정가가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쪽은 10억 내고 저쪽은 8억 내고 자발적. 숙소와 식사를 제공한 대학과 그 직원 연수원 있잖아요. NH 연수원. 대학교는 1박에 15,000원에서 20,0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 직원 연수원은 1박이 10만 원이에요. 어떻게 줄 거지? 그래서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야 받지 말자. 이유가 뭐냐? 우리 브랜드를 홍보했다. NH를 홍보해서 뭐 그쪽 애들이 뭘 얻지? 물론 NH가 홍보가 돼 그걸로. NH가 뭔지 어떻게 알아? 걔 특허심사원 직원 이런 분들이 가서 학생들 안내하고 국제특허 내는 직원이 공무원이
버스 안내하고 가이드하고 이거 구조대원들이 지금 집 나르는 건 진짜 너무하잖아. 그쪽에서 얘기한 게 그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한 300m 정도 되는데 길이 좀 좁고 위험해서 119가 굳이 갔어야 한다. 안 좁잖아. 아니지. 그럼 이삿짐센터 부르면 되잖아. 그래, 용달차 1시간에 18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돼. 언덕배기여서 좀 위험하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마이크로버스나 45인승 버스에 그런 표지가 붙어 있었어. 외국인 관광객 탑승 중. 그 의미 뭐예요? 그럼 외국인 관광객 탑승했으니까 길도 알아서 비켜주고 불법 주차해도 내버려 둬라는 얘기. 70년대, 80년대, 잘해야 90년대 초반에 외국인이라면 극진이 모셔야 되는 다 백인이었거든. 네, 극진이 모셔야 되는 이런 의식이 아직도 골수에 남아 있는 거예요. 잼버리에서 영국, 미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루마니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누가 나왔다. 절대 꿈쩍도 안 했을 거야. 외국인 애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잼버리라고 왔는데 화장실은 푸세식에 바닥에는 물이 찰랑찰랑하고 거기다 팔레트 깔아놓고 거기다 텐트 치라고 이러던 나라가 자기네들이 트위터 몇 개 올리고 인스타에 사진 몇 번 올라가고 난리가 나니까 이렇게 불러다가 짐짝처럼 부리는 걸 과연 얘네들이 역시 한국이 우리를 돌봐주는구나라고 느꼈을까? 아니면,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는구나라고. 아이들은 좋아했을 수도 있으니. 애들도 알지 않았을까요? 내 애들 시절을 생각해보면 몰랐어. 저는 시작 부분은 사실 개영식에 대통령 내외에 참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대통령 내외가 참석하는 바람에 이 잼버리 참가 멤버들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땡볕에서 오래 걸렸었고 메시지가씩 있었다는 얘기를 부모들에게 했을 거고 당연히 외교부나 이런 데 전에 그럼 거기 언론사들이 그때부터 현장 취재가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첫날부터 자초한 거야. 이제 책임론 누가 책임질 거냐. 지금 전북도 김관영 때려잡기로 방향을 잡았잖아요. 이거를 열심히 서포트하느라고 조선비즈에서 오늘 저녁에 이런 기사를 냈어요. 경륜 빛난 한덕수 벼랑 끝 김관영. 나는 정말 하얀색 와이셔츠 입고 화장실 청소한다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국물을 조정을 하라고 했더니 화장실 변기나 조정하고 있었으면서 무슨 경륜이 빛나. 너무 저질이고 유치하고 무능해. 그 비광 우산 쓰고 가셨잖아요. 지나가던 여학생을 잡아가지고 그 우산을 줬대요. It's yours. 근데 잼버리의 원해가 우산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그 친구의 짐을 조금 늘려줬다는. 외교부 직원들이 이게 한국일보 단독이었잖아요. 한국일보 단독. 한국일보랑 인터뷰를 했다는 거야. 외교부 직원들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들끼리 아유 씨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냐고. 그쪽이 자부심이 엄청 세요. 이런 걸 해야 되냐고 하며 자기들끼리 막 욕하고 있거든. 그게 티에 나온 거예요. 외교부 직원들한테 가이드 수준의 요구를 했다. 직접 전화해서 다그친다. 뭘 가이드 해달라고 그랬겠어. 뭐를 가이드 해달라고 그랬겠어. 야, 이게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게,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도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나는 박정훈 대령 거는 결국은 잘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잘생겼어요. 군인답게 생겼고 본인이 하는 일과 굉장히 어울리게 생겼다. 그건 맞아. 고초가 있겠지. 당연히. 고초가 있겠으나 끝내 잘 될 것이다. 각이 딱 잡혀 있어. 그런 사람은 잘 돼야만 해.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거든. 그다음에 오늘도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표한수 씨라고 2000년에 잘라고 그랬는데 실패했어. 오늘 회의하려고 그랬거든. 그리고 그 회의만 자리에 김효재 지금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막 하루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회의가 안 됐어. 희한하게 동아일보 출신 그 이사 한 사람이 기권을 했어. 그래서 그렇지. 과반수 찬성이 안 됐어요. 요새 동아일보 사설이나 기사 잘 보시면은 현 정부에 대해서 한결의 이상으로 비판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잘려야 되는데 안 잘렸어. 그래서 김효재가 갈 데가 없었어 지금. 이게 다 이동관 때문이잖아. 이동관 방송 장악하려고 했지 않냐. 방송 장악 문건도 나왔단 말이야. 홍보 수석실에서 국정원에 요청해서 만든 문건이야. 홍보 수석이 자기야 그때. 근데 자기는 못 봤다. 자기가 지시한 거 아니다. 이렇게 피해갔거든. 이렇게 피해갔는데 자기 이름이 딱 박히게 나왔어 이번에는. 보고자로 이동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고자 이동관 대변인. 근데 이것도 지가 안 했대. 근데 이 수사들을 누가 했나?
윤석열 지검장이 했어요. 그리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이 사람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기소한 거야. 검찰에서 징계했고 검찰에서 기소했고. 그래서 이번에 5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강서구청장에서 날아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3개월도 안 됐는데 3년 바꾸셨지. 그리고 나서 그 사람 때문에 보궐이 생겼는데 거기 대출만 시켜. 뭐야 이게. 이거는 저는 신세계야, 진짜 뭐야. 너무 완전 신세계야. 법 하는데 법원의 판결로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공익제보라는 거예요. 공익제보. 근데 판결의 내용이 공익제보 아니라요. 너 공익신고 아니야 임마라는 게 판결의 내용이에요. 특별사면은 이유 없어. 대통령이 그냥 내가 봐주고 싶으면 봐주는 거예요. 굳이 거기다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내용을 집어넣었다라는 게 저는 이건 진짜 용납이 안 돼. 진짜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대법원 뭐가 중에 내가 왕인데 이런 거야. 왜 굳이 그렇게 써 그걸. 대법원 내 밑에 있다는 거야. 내가 왕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 고민에 빠졌잖아. 대통령이 이제 공천하라는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유상범 수석대변인 이 양반도 만만치 않은 검찰 출신의 별별 얘기를 다 하시는 분인데 헤드헤드 너무했잖아. 김태우 하니까 아이고 그 말이 다 한 거야. 아이고 실형 확정된 게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람을 사면 복구를 시켜서 다시 선거에 내보내. 다시 그 자리에. 이게 뭐야? 이게 이제 나라가 장난이야 아주. 일단 이제 사법부를 개무시하는 거죠. 두 번째는 조국 또 나쁜 놈. 그렇지. 비위 문제가 드러나니까 일이 그렇게 된 건데 조국을 공익 제보했다는 거야. 아니 비기수사관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이 경찰 수사 받으니까 그 수사 내용 캐내려다가 징계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과기정통부에 5급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가게 해달라고 그것까지 징계 사유예요. 기소한 사람은 윤석열 총장 시절에 추미애 장관한테 징계받았을 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고 옷 벗은 사람이야. 대법원 확정 판결 내린 주심 판사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근데 와 그래도 검찰 출신이지. 검찰 출신이거든 김태우도. 검찰 수사관 출신이에요. 수사관 출신. 검찰 수사관. 언론들도 마찬가지인 게 유재수 얘기예요. 감찰 무마 폭로한 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것만 써. 유재수 감찰 무마 건은 진짜 비겁해 이거는. 확정도 안 되고 지금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잖아요. 사실관계도 아니고 법리적인 거 하나 남았다고요. 그러고 김태우나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를 따옴표펴서 중계만 해요. 판결문 한 번만 읽어보라고. 판결문. 자, 이 법률가들이다 보니까 너무 열받아. 열받는 거야. 너무 열받아. 저하고 윤성호 평론가하고 영화 얘기할 때 이런 느낌인가요? 비슷한 느낌이 그렇게 있어. 예리한 지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동관에 나오는 김에 MBC가 조금 전에 특종을 하나를 했어. 2학년 됐을 때 애들이 학폭 관련해서 진술서 썼을 때 상담해 받았던 선생님. 그 선생님이 화해와 평화의 몸짓은 아니었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미 화해했고 뭐 등등등 했던 거 다 거짓말이다. 야. 라는 취지의 MBC 요새 예, 목숨 걸었지. 그럴 수밖에 없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 씨발. 그럼. 야. 마지막으로 광복절 기념사. 나는 제일 골 때리는 게 독립운동이 건국운동이다. 뉴라이트가 맨날 건국 얘기하잖아요.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아. 헌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걔네들은 맨날 1948년 얘기한단 말이야. 그전엔 나라가 없었지. 무슨 뜻이냐면 대한제국이 식민을 받아들여서 합법적으로 일본의 일부가 되었고 그래서 나라가 없어졌고 법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므로 식민 지배는 없었다. 이게 일본 극우의 주장이에요. 네. 그렇게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건국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죠. 나라를 스스로 없앴는데 왜 독립운동을 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광복절에 우리는 스스로 나라를 없앴어요. 일본 잘못이 아니에요. 식민 지배는 없었어요. 이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사실 48년 정부 수립론을 주장했던 뉴라이트들도 건국운동이라고는 말 못했어요. 그거 너무하잖아 그거는 말 못했어요. 을사늑약, 을사오적이 조약 체결에 도장 찍어준 게
그게 유효한 조약이었다는 전제가 돼야만이 대한제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도장이 유효하지 않으면 건국운동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유효하다고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나라를 스스로 넘겼어요. 일본은 침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는 말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경축사 전체를 보면은요. 대한민국이 어디로부터 독립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부터가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모르는 사람이 보잖아요. 공산주의 전체 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독립한 줄 알아요. 그렇지. 정말로 찾아보세요. 그렇지.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다는 얘기 1도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친일파가 아니에요. 그냥 일본이에요. 전체를 읽어보면 진짜 이거 리버레이트 프롬 저펜 이게 없어요. 그 친일이라고 하지만 함부로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일본 기업에 강제 노동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근로 계약을 한 거예요. 일본의 주장들은 다 그렇게 그거야. 연결되는 거거든. 애초에 합법적으로. 위안부들도 자발적으로 한 그러니까 거고. 식민 지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 갔었을 때도 한반도에 있는 근로자들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조선이라고도 얘기 안 하고 대한국의 조선반도 출신 근로자. 왜냐하면 일본의 일부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자기네 나라의 한 지역 얘기하듯이 얘는 도쿄 출신, 얘는 조선반도 출신. 그때도 열받았는데 어제 얘기는 그걸 그냥 인정하는 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걸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을까? 귀에다 대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 간첩인 건데. 네,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사람.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의미를 알고 있을까? 알고서 이 말을 하는 걸까? 그래서 이 연설문 쓴 자가 되게 영악한 사람인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윤 대통령이 이 뜻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럼 대통령이 아니잖아. 응? 너무 위험한 말을 했나? 네. 위험하네. 아니, 그럴 수 있잖아. 아무리 그래도 광복절에 우리가 나라를 스스로 없애고 일본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거 모르세요? 이렇게 말할 리가 있나? 마지막 의문이 그거야. 알고 있을까? 이 의미라는 거? 그냥 써준 대로 읽는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오펜하이머 되게 싫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역사를 다시 쓰려 한다는 게 문제죠. 대통령의 말은 광복절의 공식적인 선언문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경제는 일본 경제랑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재벌들의 뜻을 관철시켜 주려고 일본이랑 찰싹 달라붙었다.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러거나. 저도 다른 건 몰라도 그 앞 첫 문장은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 문장을 굳이 집어넣은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거를 집어넣으면 간첩이겠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반복학습이라고 생각해요.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대통령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네. 이렇게 써놓으면 역사가 되는 거거든.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런 간첩 새끼가 있는 거지. 그 반복학습의 대상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보는 거구나. 그렇지. 대통령 입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그걸 계속 반복학습시키고 있는 간첩이 있어. 근데 이제 보통의 지성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거부를 하겠죠. 그게 비극이야. 이게 무슨 개소리야? 뭐 이러면서 이거 야, 이 새끼 누가 썼어 이거? 얘 나가 이 새끼야 이랬을 텐데. 그래서 나는 대통령도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 이런 대통령 다시 안 나오던 있을 때 계속 써야지. 저 죄송한데 아까 그 정상적인 지능을 갖고 있는 요것 좀 편집 좀 부탁드립니다. 압수수색하면 나 더러운 거 너무 많이 나와. 네. 이번에 굉장히 어렵게 암호화를 했는데 36글자를 찍어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제 하드에. 이야. 가끔 내가 까먹어. 각종 새 이름들 쭉 있는 폴더. 네, 뭐. 각종 직박구리. 36자? 네, 36글자의 영문 특수무 기호 막 잠깐만 내가 왜 이걸 내 입으로 얘기해주고 있어? 그래서 저는 폴더 이름을 악기 이름으로 해봤어요. 어차피 혼자 볼 건데 뭘 그렇게 신경을 써. 언젠가 누군가 볼 수 있다. 그렇지. 내 삶을 보아하니 언젠가 오긴 올 것이다. 그렇죠. 그럴 때 부끄럽지 말아야 된다. 너무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자, 가세요, 이제. 감사합니다.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식한 정권이라서, 보고만 있어도 스트레스 받죠. 근데, 스트레스가 에너지예요. 내년 4월에 한 번에 쓰면 됩니다. 끝!